네, 안녕하세요. 김동주 선생님입니다. 잡담을 계속 많이 했는데 학생들하고 많이는 아니고 한 5분 정도 했는데 네, 어쨌든 인강 보는 분들도 계시니까 제가 이제 인사 간단하게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공무원 시험은 뭐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잘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네, 들어가시면 공무원 시험이 안 맞는, 공무원이 내가 안 맞다라고 생각하면요, 그냥 나는 공무원 중에 제일 널널한 거라는데 안 맞으니까 공무원하고 안 맞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좋아요, 일단은. 그리고 이제 공무원은 그렇다 치고 공무원 경영학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공무원 경영학은 진짜 특이합니다. 다른 경영학 시험은요, 경영학이 사실은 쩌리예요. 방어적인 습성이 좀 있습니다. 경영학에서 이 정도 점수 맞아주면 돼 라고 하는데 공무원은 그게 약간 양상이 달라요. 경우에 따라서는 공무원에서는 경영학이 파워풀한 존재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범위가 너무너무 이상하게 나오고요. 그리고 깊이도 조금 이상하게 나올 거예요. 힘 조절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가 공개되면 제가 이전 강의에서 이전 그 설명의 영상에서는요, 시험 범위가 좀 문제가 공개되면 좁혀질 수 있다, 문제은행식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 영상을 이제 보신 공무원 이제 쪽 관계자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군대라는 조직을 너무 만만하게 보지 말래요. 안 바뀔 가능성이 높대요. 문제가 완전히 틀린 게 막 수십 문제가 나오지 않는 이상 안 바뀔 수도 있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안 바뀌어요 이러는데 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추세라면 더더욱 공부 방법이 약간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는 방향성을 조금 다르게 할 거예요. 어차피 우리 지금 1년 바라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경영 교재가 지금 아직 안 나왔는데 요거 똑같은 방식으로 나올 거예요. 똑같은 양식으로 해서 나올 건데 이걸로 해서 한 바퀴 일단 빠르게 돌릴 겁니다. 돌리고 나면 그 다음에 정리를 한번 할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혼자서 공부하시더라도 기억에 남는 게 이제 한계가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냥 제가 앞에서 뭐라고 떠드는구나 라고 그냥 가만히 구경하시다 보면 정리가 또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2회 독재 듣는 게 수험 쪽에서, 수험가에서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2회 독재 강사가 제일 좋은 강사예요. 처음에 들으면 그냥 뭔 소린지 잘 못 알아듣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다음에 들으면 이제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서 아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더 잘 들리고요. 3회 독재쯤 가면 이제 내가 강사보다 더 잘한다는 착각을 하기 시작해요. 실력이 그만큼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조금 다르게 설명하면서 정리를 해드릴 거니까 2회독 정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회계랑 재무관리 같은 경우는 조금 깊게 들어갈 겁니다. 너무 깊게까지는 아닌데 일반적인 한 회계 원리에서 자격증 시험으로 따지면은 전산회계라든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정도 수준까지는 가야 된다고 봐요. 여러분 여기 안에서 제가 말도 안 되는 다짐을 한 게 내년에 100점을 한 명 내려고 생각을 했거든요. 100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문제를 보건데 불이탈을 이렇게 한 문제 정도만 잘 찍어주면 100점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 얼토당토하는 문제는 아니라 가지고 문제들이. 그래서 그 정도까지 가시면은 여러분 평균도 한 80점 나오겠죠 뭐. 네, 다들 그 정도 점수 나오면 붙지 않을까요? 이번 시험에도 80 이상 나와주면 80에서 90 정도. 그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회계랑 재무관리 여기 말고 여기 지금 이거 말고 교재가 하나 더 있을 거예요. 제가 한번 구해볼 겁니다. 약간 전문적인 교재로 저는 그걸 가르칠 수 있습니다. 왜냐면 회계도 제가 강의를 해가지고 재무관리도 할 수 있고요. 조금 더 깊게 갈 거예요. 너무 깊진 않고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해드릴 거니까 그 정도 하고 나면은 완전히 공무원에 특화된 사람이 됩니다. 그럼 뭐 막 깐죽깐죽거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노무사에 경영학이 있는데 자기는 인사조직이 엄청 강해가지고 제가 노무사 경영학을 한번 공부해왔으니까 여기 오면 공무원에서 잘할 수 있어요. 깝죽거리고 왔다가 재무관리하고 회계에서 다 깨져서 나가거든요. 뭐 이딴 문제가 다 있어요. 이러면서 깨져서 나가고 뭐 회계사 준비했던 친구들은 아직은 걔네들은 자기가 1차 떨어져도 나는 이제 곧 회계사 뭐 이런 뽕이 있어서 아직은 안 들어와요. 이 시험 중에. 대학생들의 특징은 자기가 준비하는 시험이 자기 합격자라고 착각을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행히 안 들어옵니다. 그 친구들이 들어오면은 상당히 절대 우위를 점할 수 있는데 걔네들 제껴놓고 우리는 그 정도 수준까지 만들 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말이 길어지죠. 네. 어쨌든 간에 믿고 따라오시면은 점수 아주 높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네. 그래서 이제 경영학 자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네. 말 길어져서 좋을 게 없으니까. 자, 경영학이라 그러면요. 경영학과 학생 있으세요? 한 분? 제가 볼 때는 손 안 대는 것까지 한 두세 분 있을 것 같아요. 경영학과 학생이라고 해서 경영학을 아는 게 아니에요. 난 경영학과 학생이기 때문에 경영학 알아라고 하면요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경영학은요 그 안에서 너무너무 많은 과목이 있어요. 인사, 재무관리, 조직, 마케팅 등등 있는데 대부분 학생들은 마케팅을 조금 아는 수준에서 끝나요. 마케팅 조금 아는 수준에서 끝나고 내가 많은 걸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데, 그래서 돌려서 말하자면 비전공자인 여러분들이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아예 무해 상태에서 그냥 그려버리는 게 빠를 수도 있습니다. 안 그러면 막 이상한 지식을 가지고 막 섞여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문제를 풀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오시면 되고요. 경영학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전반적인 이해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경영학은 이런 겁니다라고 실생활을 가지고요. 사업을 하나를 가정을 해볼까요? 사업을 하나를 가정을 해보면요.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볼게요. 대치동에 있는 어머님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유학 프로그램을 한번 팔려고 그래요. 유학 프로그램을 팔려고 그러는데 머릿속에서 계획을 짜는 거예요. 뭐 타겟은 뭐 어머니들이고 가격대는 한 이 정도로 해가지고 하면 될 것 같고, 처음에는 이렇게 되게 돈 많은 사람들을 공략을 한 다음에 입소문을 통해서 내가 차츰차츰 가격을 낮춰가면서 캐파를 늘리겠다 뭐 이런 상상을 합니다. 처음에 전략을 짜요. 어떤 식으로 침투를 할 것인가 이런 전략을 짜고요. 전략 짜고 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사람들을 영입을 해야겠죠. 이거 하려면요 이제 대치동 아주머니들은 일단 교수가 아니면 절대 안 봅니다. 이런 거 해도 이런 걸 왜 교수가 하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진행을 잠깐 했던 거예요. 교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해외에서 이제 있는 박사급 있어야 되고요. 뭐 변호사가 있어야 되고요. 강사 중에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사람들로 이제 사람을 메꿔요. 이게 인사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면은 백오피스라고 하는 게 생깁니다. 이분들 이제 뭐 뒷바라지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서포트를 해주면서 회사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 학원에도 지금 운영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생기고, 그분들이 모이면 중구난방으로 일 시킬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뭐 카메라를 촬영하고 계신 선생님한테 지금 이거 빨리 송금하셔야 되니까 빨리 뭐 핸드폰 열어가지고 송금하시라고 뭐 그럴 수는 없잖아요. 세금 계산서도 발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럿이 모이기 시작하면은 조직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직을 구성하면요, 조직 잘못 구성하면 얘네들이 술 먹고 놀기만 해요. 이런 회사들이 진짜 많습니다. 저희 와이프도 인사팀, 회계팀을 갔는데 회계팀에서 맨날 5시, 6시 되면은 술 먹고 노는 거예요. 회사에서. 그러다가 나중에는 저도 심지어 그 술판에 갔었어요. 명품 회사였는데 그러더니 회계팀 전체가 다 나가버렸어요. 다 나가서 다른 데에서 이제 뭐 술을 마시고 놀더라고요. 다른 회사에 가서. 한 3명이 동시에 이제 퇴사해가지고. 조직 관리 되게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게 여기 이론에 녹아 있어요. 그래서 조직을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관건이고요. 그래서 물건이 나왔어요. 우리가 이제 뭐 마케팅이 아니라 이제 이런 유학 프로그램이 나오고 하면 교재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럼 납기일에 맞춰서 이것들을 생산을 해내야겠죠. 그래서 이런 납기를 맞추거나 하는 생산 측면이 부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생산을 해내면 뭘 해야겠어요? 물건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광고를 하거나 하는 마케팅이 나오겠죠. 마케팅이 나오고요. 이 과정에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일단 교수 같은 사람들은 한 최소한 7, 8천에서 1억 이상은 줘야지 데리고 올 수 있어요. 파트타임이라도. 돈을 땡겨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돈을 땡겨오는 걸 갖다가 우리는 재무관리라고 해요. 재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걸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재무관리겠죠. 재무관리는 결국 돈을 빌려와서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재무관리를 통해서 돈을 땡겨오려고 그러면 은행에서 꼬박꼬박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너네 회사 못 믿으니까 회계자료 좀 주세요. 이러면서 이 회사에서 이런 짓을 모든 한 걸 갖다 돈 왔다 갔다 한 것들을 장부에다 적어 놓은 게 있겠죠. 재무제표라고 부릅니다. 그 결과물을. 그러면은 회계자료를 달라 그럴 때 준비하는 게 회계예요. 그래서 전략, 인사, 생산, 마케팅, 조직, 재무관리, 회계, 요거 전부가 일반 경영, 이게 위에 있는 게 일반 경영학으로 보면 되고요. 일반 경영, 일경이라고 할게요. 일경이라고 보면 되고요. 거기에 재무관리와 회계 파트가 있고요. 플러스 되는 게 우리가 회계사 준비하는 애들보다 잘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경영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경영정보라고 부를게요. 요거 이쪽 애들 준비 안 합니다. 결국은 우리 시험만큼 범위가 넓고 정신없는 건 없어요. 네. 여러분이 가장 넓은 범위를 준비한다고 보면 돼요. 대한민국에 있는 시험 중에서 제가 볼 때는 경영정보 시스템까지. 이 경영정보 시스템은 이제 뭐 ERP 프로그램이라든가 전산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시험에 희한한 것들 뭐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노무사 시험에서 나왔던 건데 그런 거 아셔야 됩니다. 다른 시험인데 왜 얘기를 하시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걸 레퍼런스로 가지고 오니까. 여기서 나온 대표적인 예는 이런 거. USB에서 B가 뭔가요? 뭐 이런 걸 물어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미친 시험이 또 있긴 해요. 이런 것들이. USB의 B는 저도 몰랐는데 버스래요. 왜 거기서 버스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여기 나와요. 아무도 알 수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요걸 우리는 다 공부를 할 거예요. 이게 경영학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범위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제 전략 파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볼 거예요. 자, 경영학의 전반적인 이해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경영학은 옛날부터 존재했습니다. 경영학은 제가 학문이 아니라고 몇 번 말을 했거든요. 이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말할 거예요. 이건 학문이 아니에요. 경영이라는 것 자체가요. 사람들 굴려서 돈 벌려고 하면요. 다 경영인 거예요. 뭐 나라를 경영한다, 집안을 경영한다, 가정을 경영한다 그러잖아요. 그냥 잘 굴러가게 운영을 하면 그게 경영인 거예요. 경제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론으로 나오기 시작한 게 20세기 초예요. 이전에는 이런 걸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전에는요. 생산량이 이랬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조금 하다가 뭐 철이 발명되면서 물이 발명되면서 좀 올라갈 수 있고요. 그리고 철이 발명되면서 조금 올라갈 수 있어요. 뭐 이런 상태로 조금 가다가요. 생산량이 뻥 하고 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산량이 뻥 하고 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다가 또 뻥 하고 튈 수 있겠죠. 뭐 이게 4차 산업혁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기가 뭐냐면 산업혁명이에요.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원래는 내가 하루에 뭐 집신을 만든다고 해볼까요? 집신을 하루에 한 열심히 꼬우면요 손으로 한 10개 만들고 끝났어요. 이건 경영이 필요가 없습니다. 10개 만들어서 그냥 중고나라에다가 10개 사실 뿐 하고 하나에 뭐 2만원에 팔게요 하면 20만원 벌고 땡! 20만원 가지고 그냥 집에 오는 길에 물고기 사오고 뭐 이래서 구워 먹으면 그만이에요. 근데 갑자기 우리 아들내미가 저기 어디 뭐 런던에 어딜 갔다 오더니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는 거야. 뭐 막 칙칙폭폭하는 증기기관을 가지고 오면은 뭘 할 수 있다느니 막 하면서 돈을 얼마를 좀 달래. 한 100만 원만 주면 내가 대박을 터트려 주겠대. 아, 우리 아들내미가 도대체 저기 가가지고 런던에서 뭘 배운 걸까 그래서 그냥 눈 딱 감고 줬어요. 그랬더니 이상한 기계를 만들어 오네? 그러더니 막 칙칙폭폭하더니 10개를 만들던 게 1000개로 갑자기 뻥 하고 집신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일단 1000개면 문제가 뭐냐면 들 수가 없어 손으로. 손으로 들 수가 없으니까 팔 수도 없어. 그리고 이 1000개를 하루 만에 팔 자신도 없고.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람을 써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적어도 이 정도까지 경영학을 몰라도 이 정도는 하겠지. 야 이거 날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 라고 해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데리고 오면요 뭐 여러분도 이제 친구들하고 조모임 해보면 아시겠지만요 오면 자기 일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오면 그냥 뭐 대충 일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것 좀 팔아줘 이랬더니 가서 10개 가지고 왔어요. 내가 100개 나왔다고 치면은 그래 1000개라고 쳐서 100명을 불러가지고 이거 가서 팔아줘. 하루에 10개 반드시 팔 수 있어 너네들 내가 했으니까 그랬는데 가더니 애들이 한 3개만 팔고 7개를 들고 오는 거야. 왜 3개밖에 못 팔았어요? 그랬더니 아 진짜 안 팔린다고. 내가 노력을 했는데 너무 안 팔린대. 노력을 하긴 뭐래. 가서 3개 팔고 그냥 자다 온 거야. 관리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많으니까 누가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고 막 어릴 때 여러분도 그런 기억이 있죠. 막 전단지 같은 거 받아와가지고 막 뿌린다 그래놓고 막 쓰레기통에 버리고 가고 그걸 하기 시작한 거예요. 태업이 일어나는 겁니다. 엄청 게으르게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야 얘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지? 돌아버리겠네. 효율적으로 뭔가 얘네들을 쪼아대야 돼 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 이론을 이제 거의 처음으로 이렇게 하면은 애들이 일을 그래도 좀 해 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게 베버예요. 베버라는 사람이 관료제를 만들었습니다. 베버의 관료제라고 해서 이제 목적 특징 문제점 나오죠. 여기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이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스토리로 이야기를 좀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편하게 들으세요. 베버라는 사람이 이제 관료제를 만들었는데, 관료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관료는 뭐예요?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 집단 생각하면 돼요. 옛날에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친구들끼리 하듯이 야 이거 좀 팔아줄래? 뭐 부탁을 했으면 이제는 웨버의 말은 이거예요. 야 너네가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서 공무원도 지금 1급, 2급, 3급, 4급, 5급 해서 9급까지 있잖니. 군무원도 똑같죠? 이렇게 있죠? 네. 이렇게 9급까지 있잖니. 요거 한번 해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밑을 쪼아대는 거예요. 야 너 이거 왜 이렇게 했어? 미쳤어? 그럼 얘도 짜증나서 얘기하겠죠. 짜증나겠죠. 이렇게 합니다. 네. 여러분 가시면 겪을 일이 없어요. 여러분은 그 군무원은요 여기 있어요. 군대 가면요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대령님이 중령을 부를 때가 있어요. 대령이 중령 불러서 막 그냥 얘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얘가 갑자기 막 그냥 조지기 시작하는 거야. 분위기 진짜 이상하거든요. 그게 이제 속된 말로 내 밑으로 다 모여 뭐 이런 거예요. 요새는 그런 거 없을 수도 있는데 저 때는 있었어요. 근데 군무원은 여기 있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와 쟤네 진짜 무섭다 이러고 구경하면 돼요. 여러분 절대 터치 안 합니다. 여러분은 구경꾼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부터 이제 막 쪼아대기 시작하면은 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게 좋아 너네들 이 시스템을 가지고 가. 여기 9급으로 이만큼 깔아놓으면은 그 위에 몇 명이 있어서 얘를 관리를 하고 자 이제 속된 말로 조진다 그랬지. 그냥 관리를 하는 거죠. 얘한테 지시를 내리고 감독을 하고 감독하고 총감독하는 애를 하나를 두면 돼. 이걸 애들이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요새는. 근데 이게 무에서 유를 최초로 창조해낸 원숭이가 베버였던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대박 잘 돼 라고 이야기한 게 베버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경영학의 거의 최초라고 봐요. 그게 베버의 관료제입니다. 목적부터 한번 간단하게만 읽어볼게요. 혼자 이렇게 되게 귀찮고 번거롭다는 피드백이 있어가지고 한번 쭉 봐볼게요. 읽으면서 설명해 볼게요. 20세기 초에 들어서면서 이제 산업이 엄청나게 빨리 발전을 해요. 그래서 생산 단위도 혹은 판매 단위도 다 대규모 조직으로 커지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효율성 문제가 생깁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애들이 놀고 먹는 애들이 생기다 보니까 프리라이더도 생기고 관료제를 통해서 베버는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네, 지금 이거는 연습한 이건 그냥 A4 용지로 이렇게 나온 거니까 여러분이 밑줄을 치는데 밑줄 너무 많이 치지 마세요. 왜냐면 여러분 키워드만 가지고 가셔야 되거든요. 제가 키워드들 나중에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여러분 지금 밑줄 치면서 공부하셔도 되는데 나중에는 그 키워드만 이렇게 형광펜으로 해서 빠르게 외우세요. 그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특징은 관료제하에서는 이거는 특징이나 문제점 같은 경우는요 공무원 집단 생각하시면 돼요. 특징은 관료제하에서는 권한의 계층이 구분이 되죠. 1급, 2급, 3급에서 9급까지 쫙 있다 그랬죠. 그리고 업무 처리를 규칙화를 하고요. 문서화를 합니다. 매뉴얼을 다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나눠진 매뉴얼에 따라서 분업해서 일을 하고요. 각자 일의 전문화가 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문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시험 문제에서. 관료제하에서는 기본적으로 종신고용을 보장하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지금 같은 때는 경쟁이 너무 심화돼가지고 관료제도 뭐 자르니 마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도 군무원 생각하신 이유가 안전한 어느 정도의 고용의 보장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신고용을 어느 정도 보장한다는 말이 나오면 그래 일견 이건 맞는 말이야. 특히나 옛날 옛적에는 확실히 맞는 말이었어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직에 대한 충성도를 높여줍니다. 근데 대신에 조직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지니까 문제점으로는 조직이 경직적이어집니다. 문제점에 있죠? 계층 간 구분이 뚜렷해져서 조직이 경직적이어지고요. 우리 쪽 파트에서 문제가 없으면 그만이라고 생각을 해요. 공무원 집단에서 제일 큰 난처한 점이 그거예요. A, B, C라는 거를 다 만족을 해야 되는데 막 상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내가 만족시키려면 이걸 만족을 못 시켜요. 그래서 내가 막 공무원한테 가서 이거 내가 해야 되는데 이걸 내가 만족을 시켰는데 이게 안 된다. 너네가 통화를 해봐라. 그럼 아, 난 모르겠대. 일단 이건 하셔야 된다고 무조건. 근데 B 부서에 가면 B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대. 그럼 이거 두 개가 겹치면 어떡해요? 아, 그럼 상위 부서로 가서 얘기를 하라고. 상위 부서에서 아래에서 알아서 하래요. 그럼 이제 막 신문고에 글을 쓰는 거죠. 대통령님 이게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바바바바바바. 네. 그런 게 생깁니다. 내 파트만 잘 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다른데 무관심해질 수가 있고요.
관료제 자체가 그렇죠. 좀 경직되다 보니까 환경 변화에 대처가 느립니다. 그리고 조직 규칙하고 계층에 더 신경을 쓰는 목적 전도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종신 고용이 보장되고 일이 어느 정도 이제 루틴한 일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해요. 제 친구가 이제 교직원인 친구가 있거든요. 전화 통화를 하는데 전화가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결혼 때문에 이제 청첩장 받으려고 제가 전화를 하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계속 도는 거예요. 계속 그 청첩장을 주려고 그냥 청첩장을 뿌리면 되잖아요. 근데 가서 계속 기다리는 거야. 뭐 예를 들면 자기보다 윗직급에 있는 사람한테는 가서 이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대요. 그래서 1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가면 안 된대. 가면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내가 약간 안 좋아질 수가 있대. 또 구멍은 예외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냐면 여러분은요, 가시면요, 구멍들끼리에 이런 게 잘 없어요. 네. 보시면 아실 거예요. 가보시면 이렇게 급수나 이런 건 있는데요.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사무관님하고 같이 있었어요. 그건 아마 5급이었을 거예요. 근데 저희 이제 계획처라고 해서 이제 처실에 있었는데 여기 이제 쭉 있어요. 뭐 상사분까지 해가지고 이제 중령이 이제 탑 찍고 이렇게 쭉쭉쭉 있는데 이제 각자 맡은 사무관님들이 두 분인가 세 분 계셨구나. 주사님까지 세 분 계셨는데 그냥 자기 할 일 하고 가셔요.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듣고 막 날 쪼아댈 것 같아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눈치 볼 일은 없다는 거고요. 이렇게 눈치를 자꾸 보는 거예요. 윗사람한테, 그리고 윗사람한테 잘하죠? 그러면은 승진하기도 편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일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이 조직의 이런 문화라든가 아니면 윗사람만 신경 쓰는 이런 문제가 좀 생깁니다. 그리고 계속 나올 거 하나가 있습니다. 개인의 인격을 인정하지 않는 비인격성, 비개인성에 대한 비판을 받게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이 문장 자체를 통으로 외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계속 나올 거예요. 지금 여기 배버 나오죠? 조금 뒤에 한번 가면서 말씀드려 볼까요? 배버 뒤에 보면요, 테일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테일러라는 사람 나오고, 테일러 뒤에 가면은 페율 나오고요. 페율 나온 다음에는 포드라는 사람이 또 나올 거예요. 포드까지 나오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얘네들은 사람을 사람답게 생각을 안 합니다. 쪼아대서 일을 열심히 하면 그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그래서 이 비인격성, 비개인성이란 단어가요, 배버는 비인격성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이때까지의 인간은, 그 포드 전까지의 인간들은 전부 다 사람을 사람답게 안 봤다. 그냥 얘를 어떻게 하면 쥐어짜내가지고 효율성을 높일까만 고민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단어에 매몰되지 마세요. 포드는 뭐 개인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표현해도 똑같아요. 네. 포드 때는 막 사람이 죽어나가기 시작하거든요. 일을 너무 빡세게 해가지고. 근데 그 전까지는 이런 방식의 효율성 추구가 짱이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밀어붙입니다. 네. 그래서 포드까지는 이 비인격성, 비개인성은 포드까지 다 아까 말씀드린 20세기 초의 경향에서는 다 해당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테일러로 넘어가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배버가 이렇게 기틀을 잡아놓으면요, 테일러라는 사람이 과학적 관리론이라는 거를 들고 나옵니다. 테일러는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본격적으로 이 태업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게으르니까요, 생산성이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나온 게 이렇게 하자. 차라리 돈을 좀 더 주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얘가 너무 아침에 와서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되는데 9 to 6로 일을 하는데 1시간만 대충 일을 하고 어디 가서 짱박혀서 숨어서 노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얘가 받는 월급은 100원을 받아요. 100원을 받는데 얘가 생산한 개수가요, 10개를 생산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10개를 생산하길래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10개 생산하는데 열심히 일하면은, 네가 열심히 일하면 내가 돈을 더 줄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무려 2배를 더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연봉이 2배가 되면 어마어마하죠. 예를 들면 여러분 한 3천 정도 받는다라고 하면 2배는 6천이에요. 엄청 큰 겁니다. 얘네들이 눈이 튀어나오죠. 열심히 하면은 200원을 준대. 그래서 내가 진짜 일을 하나도 안 하다가 진짜 막 하기 시작했어요. 좀 열심히 해야겠다.
근데 이전에 너무 탱자탱자 놀아버리니까 조금만 열심히 했어요. 아, 내가 그럼 점심 먹고 한 2시까지는 해봐야겠다 라고 2시까지 했더니 웬걸? 이전에 얼마나 놀았는지 2시까지만 열심히 했더니 40개를 만드는 거예요. 대박이죠? 이전엔 진짜 개판으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심각하니까 이걸 해결하려고 이런 테일러라는 사람이 이론까지 만들 지경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테일러라는 사람은 이렇게 성과급을 주면은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요. 테일러라는 사람은 인간을 경제적인 존재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재에서 이제 설명드리고요. 이거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프린트물 있으신 게 나으시죠? 이거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죠? 아닌가? 이거 제가 다음 시간에는 아예 뽑아드릴게요. 말씀드려가지고. 그게 여러분 보시기에도 편할 것 같아요. 테일러는요, 그래서 인간을 경제적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소리냐면 100원에서 여러분 200원으로 늘어난다고 해도 여러분이 막 금수저고 하면은 100원 더 받아서 뭐하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돈 주면 무조건 일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부터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을 사람답게 안 보는 거예요. 무슨 자판기예요. 우리가 돈 집어넣으면 막 더 일을 해? 일하다 우리 죽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어찌됐든 간에 돈을 2배로 주면 무조건 일을 할 거야 라는 가정을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경제적 존재로 인식한다는 가정을 하고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테일러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고요. 여러분이 이걸 틀리는 순간 남들은 다 맞추는 걸 틀렸다고 보시면 돼요. 고임금 전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자꾸만 이렇게 교재에서 찾으려고 하셔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찾아서. 네. 여기 보시면은 네. 조금 이따가 같이 이제 줄 치면서 하면 안 될까요? 네. 여기 보면은 4페이지에 고임금 특징에 있습니다. 고임금 전후이라고 해서 요거 밑줄 하나만 치세요. 네. 제가 치명적인 실수를 했어요. 요걸 하나 뽑아드렸어야 되는데 네, 이따가 한번 쉬는 시간에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좀 급하게라도 가능한지.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은 그래서 고임금 전후비라는 걸 추구를 했는데 일단 여러분 고임금은 아시겠죠? 임금을 2배를 줬으니까 임금이 올라갔죠? 그러면 저 노무비는 뭐냐? 노무비라는 단어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다행인지 불행인지 여러분은 회계를 공부하시면요 노무비라는 단어를 알게 될 거예요. 노무비의 의미는요 그냥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설명을 하자면요 생산량 한 개당 투입되는 인건비예요. 어떤 거냐면은 이런 거예요. 이거 내가 만드는데 노무비가 얼마 들었어?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예를 들면 1,000원짜리죠? 1,000원짜리면은 이거 하나 만드는데 사람 써서 만들면은 대충 뭐 200원이 들어. 이런 거예요. 노무비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100원을 투자를 했는데 얘가 10개를 만들었죠? 그럼 노무비는 얼마일까요? 그거 여러분 계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요거 설명하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시험 문제 이건 안 나와요. 이거는 100원에 10개면은 한 개에 10원이겠죠? 10원 per 개. 100 나누기 10 하면 한 개에 10원이죠. 이게 전노무비입니다. 네. 전노무비가 아니라 이게 노무비예요. 그리고 이거는 40개를 만들었잖아요. 200원을 줬더니 그럼 40으로 나누면은 5원 per 개겠죠. 그래서 어떤 게 장점이냐면요. 이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은요. 돈을 내가 진짜 많이 줬죠. 2배나 줬으면. 근데 애들이 미친 듯이 더 일을 해서 내가 돈 준 거보다 더 뽑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가 돈을 2배로 주면 애들은 생산량을 4배로 늘려. 그러니까 테일러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만 믿고 눈 딱 감고 성과급 주면서 돈 쫙쫙 뿌려. 그럼 애들 지금까지 놀고 있는 애들은 미친 듯이 일을 해서 너한테 10배, 20배의 이익을 가져다 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무비는 떨어집니다. 이게 고임금, 근로자가 좋죠? 그리고 사장님도 좋아요. 왜냐? 노무비가 떨어지니까. 저 노무비. 한 개 만드는데 단가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왜? 돈을 많이 줬더니 더 많이 생산을 해서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임금 저노무비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이걸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고임금 저노무비를 강조하는 이유는요. 저 뒤에 포드 이야기가 나와요. 포드라는 아저씨가 있거든요.
자동차 아시죠? 포드 자동차. 그거 만든 사람인데요. 그 사람 쪽 보면은 여기 내용에 8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비슷한 얘기가 하나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이 요걸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저가격 고임금이라 그래서 제목에 나와요. 똑같이 고임금이에요. 근데 포드는요, 여기 위에 보시면은 그림 나오죠. 컨베이어 벨트라고 하는 거. 요걸 꼭 개발을 해내거든요, 포드는. 컨베이어 벨트가 얼마나 위대한 거냐면요, 옛날에는 작업을 할 때 자동차 같은 거 만들 때 여기에서 그냥 막 만들어요. 여기서 이제 바퀴를 달고 나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딴 사람이 막 달려와가지고 막 색칠을 해요. 그 다음에 나살 조이고 이런 작업을 막 합니다. 그걸 계속 하니까 만드는데 엄청 비효율적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컨베이어 벨트는 내가 가만히 앉아서 난 나사만 계속 조이면 자동차가 저절로 움직이는 거예요. 난 가만히 있으면 나사 조이는 작업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생산량이 이따가 또 다시 얘기할 거지만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 되냐면요, 테일러 같은 경우는요, 테일러라는 친구는 근로자가 잘 됐다고 해요. 처음에 근로자가 고임금을 받아서 너무너무 좋아라고 합니다. 근로자가 고임금을 받아서 너무너무 좋은데, 근데 그 다음에 사장님도 너무 좋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멋있게 사업주라든가 뭐 이런 얘기 안 할게요. 고임금, 전노무비 너무 좋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포드는요, 그런 수준을 넘어섰어요. 이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은요, 지금도 팝니다. 이게 벌써 100년도 더 된 건데요. 얼마나 위대한 발명품이었냐면요, 지금 중고나라에서도 컨베이어 벨트라고 치죠, 나와요. 그리고 가끔씩 뉴스에 보면은 뭐 컨베이어 벨트에 이렇게 팔이 끼어서 뭐 죽은 사람 얘기 나오고 하거든요. 그 말인즉슨 아직도 그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계속 쓰인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대단한 거였기 때문에 생산량이 너무 늘어나니까 처음에는 근로자한테 돈을 많이 주면은 얘가 생산을 엄청나게 많이 하니까 사장님도 이익이에요. 왜냐? 개당 단가가 떨어지거든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포드는 무슨 얘기를 하냐? 고임금 오케이. 임금을 많이 주면 얘네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전업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건너뜁니다. 건너뛰고 고객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이란 게 있잖아요. 옛날에는 자동차 한 대 만드는데 너무너무 오래 걸렸어요. 자동차를 주문하면 막 하나 만드는데 한 달이 걸렸어요. 완전 명품이었어. 근데 이제는 하루에 막 수백 대씩 수천 대씩 막 뽑아내는 거예요. 포드가 이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란 걸 만들어 놓으니까. 그러니까 속된 말로 개나 소나 다 타는 자동차가 된 거예요. 가격이 그만큼 확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포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네는 이전에 테일러가 했을 땐 고임금 전후비로 해서 근로자랑 사장만 먹고 땡이었는데 나는 너무너무 물건이 많이 팔리게 되니까 자동차를 개나 소나 싼 값에 다 타게 해줘서 고임금 저 가격이 되게 했어. 왜? 시장에 너무 많이 풀리거든, 자동차가. 라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고임금 전후비는 당연한 거라서 건너뛴 겁니다. 그리고 포드는 저가격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두 개를 매치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테일러와 포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무조건 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오지선다로에서 테일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 단어가 나오지 않으면은 제일 먼저 저한테 말씀드리는 분께는 제가 피자를 쏩니다. 그럴 가능성이 없어요. 제가 볼 때 제일 먼저, 혹시 안 그런데 여러분이 막 다 막 연락을 하면 저 파산입니다. 제일 먼저 하는 분 한 분 좀 오바다 한 5분까지는 제가 쏠게요. 자신 있습니다. 그만큼 무조건이에요. 이거는 5개를 내는데 이걸 안 내고서 5개를 만들면 그 교수님도 천재야. 테일러 전문가예요. 그럼 그래서 이건 알아두세요. 고임금 저가격과 고임금 전후비라는 걸 꼭 구분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어떤 시험에서는 되게 치사하게요, 첫 해에 이 테일러 얘기를 내고요, 그대로 고임금 전후비를 내고요, 그 다음 해에 포드에 고임금 저가격을 내버렸어요. 그래서 뭔가 약간 재시생들이 기분이 나빴죠. 이 교수님은 문제를 되게 성의 없이 내나 보다. 한 해 한 해 이렇게 아무거나 막 갖다 내네. 이러면서 좀 기분이 나빠졌었는데 그만큼 중요한 거라서 그래요. 그래서 시험에 제가 볼 때 이 아파트에서, 이 앞쪽 파트에서 나오기 가장 좀 확률이 높은 부분 한번 말씀드렸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고임금 전후비 얘기를 했고요.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기존에는요, 이거 책이 잘못돼가지고 이거 새 책 나올 땐 제가 고쳐서 낼게요. 이거 초판이 조금 잘못돼 있어서 새 책, 진짜 책이 나오면 고칠 거예요. 여기 제가 이제 PPT로 하는 게 진짜고 여러분 고칠 필요는 없습니다. 새 책 고쳐서 나올 거니까. 테일러는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들어보면요, 그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태업을 해결하고 근로자들이 엄청 열심히 일을 하고 효율성을 엄청나게 중요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직계식 조직이라는 게 되게 유효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직계식 조직이 뭐냐면 이 직계계를요, 계급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까 전에 했잖아요. 이렇게 짝대기 그어가지고 1, 2, 3, 4, 5, 6, 7, 8, 9 이래가지고 관료제를 한 건요, 그냥 위에서부터 수직적으로 이렇게 쭉 뻗어나간 거예요. 이게 직계식이고요. 직능식 조직 구조가 이거를 탈피해서 직능식 조직 구조를 중요시했는데요. 여기 교재 이거 이게 직능식 조직 구조가 아닙니다. 이거는 자, 분명히 이렇게 했는데 이제 편집하신 분이 좀 자기 딴에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제가 틀린 줄 알고 바꿨나 봐요. 직계식 조직 구조는 이거예요. 일단은 첫 번째로 여기 교재에 나와 있죠. 사장님 있고 부문 관리자 있고 감독자 있고 구성원 있고 쭉쭉쭉쭉 내려가죠. 요게 삼각형 그대로 하면은 1, 2, 3, 4 이렇게 단이 나눠지잖아요. 직계식 조직 구조고요. 여기 나와 있는 거 있죠. 요거 보면서 이게 직능식 조직 구조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직능식 조직 구조 아니에요. 이것도 직계식입니다. 이것도 사장 밑에 부문 있고 여기 생산부문 밑에 또 화학공정 부문, 제조공정 부문 있고 그럼 밑에 또 무슨 부문 있고 밑에 직원이 있겠죠. 이거 직계식 구조예요. 직능식 조직 구조는요 이겁니다. 사장 있고요, 부문장 있고요. 직능식에는요 직업 능력을 엄청나게 중요시하기 때문에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직장이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직업의 직능의 장이에요. 이 직무의 장이야. 이 친구들은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얘네들이 엄청 중요한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밑에 있는 사원하고도 얘기를 주고받을 수가 있고요. 얘는 다른 파트에 있는 애들하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서로 간에. 왜냐하면 효율적으로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다이렉트로 얘네랑 일을 합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이 구조랑은 다르죠. 전에 봤던 거는 밑에 있는 애들만 잡고 밑에 있는 애들만 잡았잖아요. 근데 직장은요 이 직무의 장으로서 이 직무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있다 보니까 화살표가 미친 듯이 나가요. 그래서 지금 여기 직능식 조직 구조 이거 표는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거 직계식 조직 구조가 맞고요. 그냥 혹시나 모르니까 써놓으세요. 표 바뀔 것임 이러면서 표 바꿔서 나갈 겁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직장이라는 게 중요해진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테일러는 아까 얘기했죠. 인간은 경제적 존재로 생각을 했고요. 이거는 포드까지 똑같습니다. 포드 때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 이제 나오면서 문과 교양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꽤 많이 보셨을걸요? 꼭 그런 거 뭐라 그러는 데가 있어요.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가 있어요. 찰리 채플린 나오는 거. 그거 보고 뭐 감상문을 쓰라는 뭐 이런 교양 수업이 한 번씩 있어요. 그게 근데 뭐냐면은 이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에 대한 걸 이제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얘가 정신병에 걸려요. 계속 같은 일만 하다 보니까. 근데 그 정도까지 이제 영화쟁이들까지 이제 까기 시작하거든요. 그때까지는 포드 시절까지는요 계속 효율성이에요. 이때도 효율성을 따지다 보니까 경제적 존재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똑같아요. 내용은. 문제점은 뭐냐? 심리적 요인 무시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 인간이 없는 조직이라고 했다는데 이 표현도 외울 필요 없습니다. 아, 얘는 사람을 진짜 무시했구나. 이 시절에는 돈 주면 다 일하는 기계라고 생각을 했구나, 얘네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생각했으면 할 수 있어요. 뭐 워라밸이 중요하고 이미 우린 모든 걸 많은 걸 이뤘잖아요. 막 지하철도 다니고 뭐 이러니까. 이 시절에는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대단한 거예요. 와, 돈을 2배를 줬는데 애들이 10배로 일을 해. 미친 거 아니야? 이래서 얘를 신으로 떠받들고 발전을 시킵니다. 길브레스라든가 간트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발전을 시키는데 우리 수업 목적상으로는 모든 교재에 요 둘 정도가 나와요. 길브레스와 간트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발전 승계에 보면 길브레스 부부가 승계라고요. 그리고 간트라는 사람이 승계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되게 유쾌한 사람들입니다. 길브레스라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랑 분위기가 좀 달라요. 해외의 이런 연구가들은.
그래서 해외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 되게 유쾌한 면이 있어서 부부예요. 똑똑한 사람들끼리 만났나 봐요. 그래서 길브레스죠. 제가 굳이 여기다가 이거 또 이러네. 얘가 PPT가 되게 자기 딴에는 뭔가 이렇게 기능이라고 이걸 자꾸 ing로 고치거든요. 아닙니다. 계속 저와 PPT와의 사투를 벌여요. PPT가 딱 오픈하는 순간 이걸 자꾸 고쳐요. 자동으로. 서블링이라고 하는데 서블릭이에요. 길브레스예요. RETH. 네. 이 부부인데요. 얘네들이 제가 김동주인데 주동김 이론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뭔가 이 부부들이 되게 애틋한 부부인지 우리의 이제 이름을 후대에 널리 알리자 이러면서 TH 앞에 놓고요. 반대로 하는 거예요. 서블릭. 네. 서블릭이라고 해서 이걸 서블릭 기호라고 불러요. 이게 뭐냐면은 그 효율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효율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테일러가 이제 효율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성과급을 준다 그랬잖아요. 테일러 얘기 잠깐 넘어와서 하면요. 근데 그럼 성과급을 주려면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보다 얼마보다 일을 잘하면 성과급을 줄게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먼저 합니다. 야, 너네들 제일 일 잘하는 친구 한번 나와볼래?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일 일 잘하는 친구 나와봐 이러면은 이전까지 아무것도 몰랐죠. 그래서 쟤 이제 나오면은 여기서 한 명 뽑는 거예요. 공부 제일 많이 하는 친구 나오세요. 이러면 박수 쳐주라 그러나 본다. 이러면서 흐뭇한 표정을 보고 있는데 그럼 너 한번 일해볼래? 막 시키는 거예요. 막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러는데 옆에서 누가 막 이걸 받아 적고 있어. 어떻게 하는지. 뭐 망치를 치는데 몇 분이 걸리고 몇 번을 치고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나사를 쪼이고 이런 작업을 막 보는 거예요. 적는 거예요. 그러더니 총 이거 하는데 15분이 걸렸어. 이러더니 갑자기 사장님이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네 인류 노동자라는 얘가 15분 걸렸으니까 너네는 최소한 너네도 15분 이상은 15분보단 빨리 해. 너네 다 놀고 있는 거 알아. 근데 너네 중에 제일 잘하는 애가 이만큼 하니까 걔보단 잘해야 돼. 그럼 성과를 줄 거야 라고 성과급을 그 기준으로 책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류 노동자를 불러다가 얘보다 잘해야 되라고 해서 얘 동작 같은 거를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과학적 분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이라고 그러죠. 이 동작 같은 걸 다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내가 그걸 가지고 성과급을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문제는 아까 얘기했죠. 다 받아 적고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야. 뭐 망치질을 몇 번 하였고 한숨을 한 번 쉬었고 뭐 이걸 다 쓰기 시작하니까 찾는데 몇 분이 걸렸고 이러니까 너무 오래 걸려서 손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길브레스란 부부들이 이게 아주 귀찮았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이 서치라는 단어를 쓰기가 너무 귀찮아. SEARCH 쓰기가 너무 귀찮으니까 자, 이렇게 하자. 여러분 이거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아주 심심하면 잠이 안 올 때 한 번씩 보세요. 이렇게 했어요. 이거 뭔지 아세요? 눈이야, 눈. 눈이 삥삥삥삥삥 돌아가는 거예요. 눈이 이렇게 왼쪽 오른쪽 막 왔다 갔다 돌아가는데 왼쪽을 보고 있을 때 이걸 캡처를 했나 봐. 서치라면 다 눈이 막 삥삥삥 돌면서 그리고 하나를 딱 보는 거예요. 삑 하고 찾는 거야. 이건 찾은 거야. 파인드. 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귀신 영화 같은 거 눈 디디디 하다가 빡 보는 것처럼 얘가 찾은 겁니다. 막 찾다가 발견한 거고 얘는 뭐예요? 셀렉트는 이건 여러분이 제일 잘 알걸요? 컴퓨터에 맨날 있잖아. 마우스 이렇게 클릭할 때 그거예요. 딱 고르는 거야. 그리고 그래스프는 쥐는 걸 말해요. 이건 뭔지 아세요? 이건 움켜 쥐는 건데 이렇게 해서 이건 또 요새 뽑기 하니까 나오네. 윙해서 이렇게 쭉 집는 거잖아. 요거예요. 그리고 트랜스포트 로디드는 이동하는 거예요. 이거 다 쓰고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시간이 많이 남을 때 제일 마지막에 외우세요. 라고 말하는 거는 제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시간이 날 때 모든 걸 공부하고 다 완성됐다고 스스로 느껴질 때 보세요 라는 건요. 저라면 안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 동생한테도 보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혹시 시험에 나오면은 제가 욕먹을까봐 말하는구나 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딴 거 다 외웠다고 생각하시면 이거 보시면 돼요. 나머지 이제 심심하면 이렇게 그래프 움켜지는 거 이건 트랜스포트 로디드니까 이렇게 해서 운반하는 거예요. 손에 이렇게 해서 윙 하고 운반하는 겁니다. 그리고 트랜스포트 MT는 빈 채로 운반하는 거. 네, 그렇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하나 더 해볼까요? 이거 다 외우라는 게 아니라 그냥 심심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라고. 플랜은 뭔지 아세요? 플랜 이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도 우리랑 생각하는 게 비슷해요. 대충 보면 느낌 오죠? 네. 릴리즈 로디드는 이렇게 가지고 가던 거를 이렇게 해서
내려놓는 거예요. 툭 떨어뜨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외우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아 그런 게 있구나 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네. 서블릭 기호라는 건 이런 것처럼 이렇게 효율성을 위해서 이거 쓰는 게 너무 귀찮으니까 이런 걸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간트 차트라는 게 있어요. 간트 차트는 일정을 도표화한 겁니다. 여러분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건요. 뭐 서블릭이 아니라 길브레스 부분은 뭐 동작을 그림으로 표현하였다. 뭐 이런 질문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이 시험이 되게 이상하다 하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미친 문제 한 두세 개 정도 나올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외의 거 무조건 다 맞춰야 돼요. 그리고 그 다 맞춰야 되는 거에 나온 지문들이 이런 거고요. 제가 만일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다음에 시험 문제에서 이게 그대로 나오죠? 와 우리 선생님 대박 다 잘 찍었어요. 이렇게 생각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강사도 이 정도는 다 해요. 그냥 여러분은 이게 나오면 아 나올 게 나왔구나 무조건 맞춰야 되는 겁니다. 좋아하지 마세요. 그래서 서블릭은 그림으로 표현을 한 거고요. 네, 길브레스 부부라는 사람들이 간트라는 사람은요 시간에 따라서 일정을 도표화한 겁니다. 뭐 어릴 때 바른생활 책에도 있었는데 저 바른생활인가 그런 거 공부하신 분 있나? 저 초등학교 3학년 때 2학년인가 바른생활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거기 시간 철학자 칸트 이러면서 나오거든요. 잘 안 외워져서 전 그거 가지고 외웠습니다. 칸트란 독일 사람은 뭐 이렇게 산책을 뭐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꼬박꼬박 하고 밥은 뭐 1시 10분부터 1시 30분까지 먹고 뭐 이러면서 시간 지금 생각하면은 그게 어릴 땐 되게 뭐 시간을 철저히 지키는 게 좋은 거다 이런 건데 지금 생각하면 강박관념 같아요. 그냥 또라이지 이게 밥은 무조건 1시 10분에서 1시 20분까지 먹어야 돼. 뭐 이게 말이 되나? 근데 어쨌든 그래서 시간 철학가자라고 막 그렇게 불렀거든요. 그래서 전 이거 어릴 때 공부할 때 저도 공부를 처음 했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경영학을. 칸트라고 외웠어요. 그냥 아 얘는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표로 나타냈구나 라고 해서 칸트 차트라고 외웠습니다. 네, 여기서 함정은 여러분이 칸트라는 철학자가 시간 철학자라는 걸 모르면 답이 없는데 어찌됐든 그렇게 외워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칸트를 알고 계신 분은. 이거는 여러분도 많이 쓰는 거예요. 우리 학원에도 잘 찾아보면 저기 벽에 붙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가구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봤는데요. 처음에 원재료로 주문을 합니다. 원재료를 주문해서 원재료가 오면은 그 원재료 받은 걸로 목재를 가공을 하고요. 시간에 따라서 목재 가공해서 가공된 걸 팔기도 하고요. 가공된 걸 가지고 가구를 조립을 하기도 합니다. 가구를 조립을 하면서 이러면 안 돼요. 사람이. 내가 원재료를 주문해야지. 그리고 원재료 오는 동안 기다리고 아 목재를 가공해야지. 그리고 가공 다 하고 나면 가공목을 팔아야지. 그리고 나 가구 구매처를 모집하고 그 다음에 가구 구매처 모집했으니까 이제 조립해야지. 이렇게 하면요. 안 됩니다. 어느 정도 멀티를 띄워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석 달간은 경영학만 보고 그 다음엔 국어만 보고 뭐 이렇게 할 거예요. 다 까먹습니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어느 순간 시험 마지막에도 그렇게 할 거 아니잖아. 시험 마지막에 과목들 다 같이 돌릴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멀티를 띄워야 되다 보니까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겹치게 해서 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걸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뭐 이렇게 보면 되죠. 뭐 토익 그 다음에 한국사 그리고 뭐 어떤 자격증 있으면 자격증 그리고 어떤 과목 총복습 문제집 이러면서 쭉쭉쭉 선 그을 거 아니에요. 이건 아직도 쓰고 있는 겁니다. 이걸 간트라는 사람이 최초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일정을 도표화했다라고 해서 저는 어릴 때 그냥 초등학생 때 공부했던 거 생각해서 칸트 차트라고 외웠습니다. 여러분 시험 어차피 객관식이잖아요. 칸트든 간트든 알 게 뭐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외워주세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조금 애매하네요. 지금 27분이거든요. 한 10분 정도 쉬고 10분 조금만 더 쉴게요. 지금 이거 인쇄 혹시 되는지 제가 확인해 봐야 돼서 40분에 그러면은 한번 시작하는 걸로 하고 잠깐만 쉬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